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 진짜 정치꾼, 장사꾼에서 정치꾼으로 바뀐 이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해서 결국 중국이 어떻게 다른 방법을 못 찾고 힘들어질 거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뉴스는 다 그런 쪽으로 미국이 아마 중국을 확실히 압박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드백이나 이런 것 정보를 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중 관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중국이 어떻게 할 건지는 시진핑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마 금년 상반기에 시진핑이 온다고 그러니까 안 올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특이한 건요. 그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이 재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무부 부장,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이제 외교부장부터 시작을 해서 대중국 관련되는 이제 압박을 무지하게 쏟아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히토류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생산까지도 동맹을 통해서 같이 이걸 이제 포위해서 중국을 자초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미난 것은 중국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는 건데, 결국은 이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중국말에 그런 거 있어요. 그 신령 새로운 이제 책임자가 나타나면 횃불을 3개 들고 흔든다. 그래서 뭐를 많이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의 스탠스는 바이든이 새로 집권해서 뭔가를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중국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잘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미국이 저렇게 하더라도 그렇죠. 별 효과는 없을 거다. 그렇죠. 그 대신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이고, 한다고 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로 갈 것이고, 두 번째로 안 되면 이것은 주먹으로 간다. 이제 지금 중국은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말대포가 아니고 말대포 다음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이 주먹이 뭔지를 그걸 사실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동맹으로 공격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반도체, 배터리, 시토류, 이제 의약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최강이면 그것을 동맹으로 할 필요가 없죠. 자기 혼자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미 이제 이게 대세가 흐트러져 버린 것이 뭐냐면,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지 말자. 이러면 중국이 바로 아웃이죠.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아웃되는 순간에 미국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시가총액 1등하는 회사가 애플 아니면 이제 아마존,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데, 애플이 대체로 1등을 하죠. 근데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를 완전 브로킹하자고 하면 애플은 단 한 대 핸드폰도 미국에서 안 만들어요. 중국의 팍스콘이라는 푸스칸이라는 회사가 OEM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반도체가 안 들어간 순간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파드이 하나도 못 만들어지는 이 불상사가 생기고, 그럼 애플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퀄컴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론, 뭐 수많은 미국의 테크 회사들이 이게 이제 충격을, 뭐 마이크론 같은 게 매출액의 80% 중국인데,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반도체 브로킹도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힘들다.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 배터리는 이미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3국이 장악하고 있고, 거기서 최대 이 서플라이어가 지금 이게 중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빠져있는 동맹을 하자 해도 미국은 배터리 회사가 없어요. 동맹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드라마는 히토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뭘 해보자고 하는데 히토류는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마켓의 70% 이상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30%가 동맹을 다 한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의료보건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놓고 보면 마스크하고 백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가장 많이 만들고 많이 공급한 나라가 놀랍게도 중국이에요.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2자릿수 성장을 하는데 수출이 2자리 성장하는 데 중에서 이 12%에서 15%가 방역 물품 수출이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방진복, 이 체열 측정기 이게 중국은 이게 먼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14억한테 마스크 끼워야 되고 열 측정해야 되니까 생산 캐파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대거 이제 놔버리니까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한 개 주가 중국과 마스크 계약을 했는데 다른 주가 이게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더 줄게. 자기네끼리 뺏어가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갔고 그리고 이제 백신 문제도 사실은 그런데 지금 3상이 끝난 이 백신이 10개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 그 중에서 4개가 중국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렇게 한 4개를 보는데 그것 말고 4개가 중국이 이미 3상 끝냈고 그 일부는 중동이라든지 중남미에 공급을 해서 수백만 명한테 마친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는 자기네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얘들은 임상을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이제 명분은 우리가 이 백신을 만드는 회사의 직원들이 감염되면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백신 만드는 회사 직원한테 먼저 이 백신 주사를 맞힌 거예요. 3,000명한테. 그랬더니 이게 뭐 별 이제 이상이 없었어.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해외로 유학 가는 사람, 또 이제 그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군인들. 이 사람들에 맞춰서 적어도 900만 명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중국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이게 이 백신의 공급에 있어서도 자기네가 세계 최고로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예를 들어서 자기네 효능이 얼마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서방은 90%, 97% 하는데 자기네들 오피셜리 이게 성능이 좋다 나쁘다가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중국은 지금 자기네도 14억 인구이기 때문에 14억 인구에 2번이나 3번 접종을 하려면 28억 개, 예를 들면 이제 30억 개 이상의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전 세계가 중국한테 요구를 해요. 그렇겠죠. 백신에 이게 원재료를 들고 나와서 우리한테 먼저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중국으로서는 자국민보다도 다른 나라한테 먼저 공급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원재료에 이게 지금까지는 중국의 외교를 통해서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중국 너가 책임져야 되는 얘기를 대놓고 못해요. 근데 지금 이게 백신 문제가 걸리면 이거는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중국 책임론 원재료를 더 어떻게 보면 붉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가장 먼저 임상을 끝내고 생산량도 충분히 있지만 이것을 서방 세계한테 적극적으로 공약을 안 해요. 그 대신 이게 뭘 하냐면 1대1로 지역, 그 150개 국가들 정도 되고 연성국가 50개나 좀 못 사는 나라, 여기에 지금 백신 외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후진국 뭐 3세계 같은 경우는 백신을 살 돈도 없을 뿐더러 기술도 없는데 중국이 처음에는 무료로 공급하는 거죠. 원조 상태로. 그렇게 봤더니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이러니하지만 1대1로 연성국가들한테 지난번에는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제 목을 쟀고 지금은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든의 그런 4가지 동맹 전략을 하늘 들여다보면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노코멘트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있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미국이 말대포로 쏜다는 거 그것은 전략의 노출이잖아. 근데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그 약한 나라가 어설픈 나라가 아니에요. 말을 얘기한 것은 그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뭐라고 그럴까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정말로 중국을 목조르기 위한 전략은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두려워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금융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미국이? 그래서 이제 금융일 수도 있고요, 생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군사적인 압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중국이 정말로 샥을 받을 수 있는 이 한 칼을 준비하는 것이지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그걸 2년 동안 해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뭘 것이냐는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도 보고 있겠죠. 그것은 명분도 있어야 되고 실효성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게 중국에 주는 충격이 커서 중국이 적어도 대폭적인 양보를 할 수 있는 카드를 골라야 되는 것이지 어설픈 카드를 골라서는 트럼프와 다른 점이 전혀 없어. 그러면 바이든 정책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아직 자기네 정말 히든 카드를 내놓지 않고 있고 중국은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견딜만 해, 그거는. 근데 그것 말고 정말로 나오는 게 뭐냐, 그걸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기 고수의 싸움인 것 같아요. 딱 일합으로 이 보통 저희들 무협이다 이런 거 보면 고수들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서서 그냥 한 번에 이제 끝나는데 두 양 강대국이 지금 딱 그런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끼어갖고 싸우는 거야 안 싸우는 거야 이거 누구 편 들어야지 뭐 이런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참 아까도 말씀드린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거기에서 현명하게 잘 이겨 나갈 수, 그러니까 잘 이렇게 큰 피해 없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사드하고 지금 우리는 상황이 지금 달라요. 사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터지는 구조였지만 이번 2차 미중 전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하면 꽃놀이패를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미국 편을 들래, 중국 편을 들래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서 중국 주변에서 미국 편도 들고 중국 편도 들면서 돈도 챙기고 실력도 챙긴 나라가 두 개 나라가 있어요. 하나가 일본이고 하나가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아베가 이게 트럼프가 세게 나갈 때는 트럼프한테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챙기고 한국한테 대해서도 뭐 큰 소리 막 쳤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잽싸게 중국에 붙어가지고 시진핑하고 회담하고 해서 사실은 한국에 관광 왔던 그 많은 관광객들이 전부 일본으로 갔죠. 네. 그래서 이 미국의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일본이 중국과 실리를 챙겼지만 뭐 일본을 미국주의 제재를 했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의 두르두테도 마찬가지로 남사군도를 중국이 탐을 낸다는 걸 알고 그거 우리가 허용해 주는 대신에 대규모로 필리핀에 지원하고 투자하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은 뭐 얼씨구나 좋다고 질렀고 그 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두르두테가 트럼프한테 또 전화한 거죠. 야, 지금 중국이 이렇게 여기다가 투자하고 하는데 니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냐? 우리 수백만도 니들한테 다시 빌려줄게. 그래서 미국이 또 대대적으로 필리핀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다 받았는데 그럼 지금 두르두테는 미국 편이나 중국 편이나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국익에 유리한 쪽으로 이것을 이제 액션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국가 관계고 또 지금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그 fear of abandonment 어떻게 보면 이 무리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미중의 2차 전쟁에서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나오고 한국의 이 상대적인 지위 약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1차적으로 싸울 때는 일본, 대만, 남사군도를 엮는 이 지역으로 중국이 못 나오게끔 하는 것이 이게 미국의 전략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물의 맨 오른쪽 끝에 있는 한국이 너무너무 중요했죠. 그래서 한국도 중요해졌지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라인을 벗어나서 태평양하고 인도양으로 지금 이제 쫓아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물을 더 크게 쳐야 되는데 그 그물의 이름이 인도 패시픽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하고 호주하고 일본하고를 엮는 그럼 그물이 굉장히 커지죠. 엄청나게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그물에서 이 밖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동맹에서 그 웨이트가 중요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으로 놓고 미국이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선이 중국의 전략이 확대되면서 미국이 이걸 막기 위한 전략이 우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훨씬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제재나 군사적인 제재나 보복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인 사드 사태와 같은 리스크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확실하게 맞고 싶은 게 반도체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삼성도 그렇고 우리 하이닉스도 이미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한국 것을 브로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국 본토에 있는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우시 공장에 있는 것은 그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할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 할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공장, 우리 기술이지만 미국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미중의 전쟁의 와중에서 사드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중국으로 입장에서는 미국의 브로킹이 들어왔을 때 이 유력한 파트너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한테 어떻게 보면 이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불리한 상황으로 온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제 군사적인 제재 문제가 그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때문에 이 전선이 조금 뒤로 밀리는 바람에 군사적 제재는 우리는 조금 빠져 있고 대신 이 경제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에서 중국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봤기 때문에 한국한테 이것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이게 뭐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적 성향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잘 활용하고 우리나라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분과 또 이제 군사적인 부분 그 어디에서 우리가 위치를 잘해서 양수 염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진짜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중국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딱 이제 크게 딱 세 가지 회사 BAT, 바이두, 그 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이 회사를 빼놓고 중국을 이야기하는 게 참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중국의 창업가 사이에서 뭐 세 가지 결말이 있다. 우리가 이거 회사를 만들면 첫 번째 생존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 망하던가 아니면 이 세 회사에 흡수 합병되던가 뭐 이런 우스갯소리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 너무 커져서 중국도 이 세 개의 회사를 이제는 조금 이렇게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BAT라고 이렇게 하는 이 세 개의 회사들이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국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중국에 그 많은 회사들을 다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그 회사들이 투자한 회사를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방법은 공부 방법은 또 어떤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 이 BAT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세 개의 회사가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이제 21세기가 GDP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의 군부를 결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힘을 결정하는 건데 그 D가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있을 때 D가 글자가 바뀌어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션이 아니고 이 도메스틱 데이터 프로덕션 이게 힘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은 전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핸드폰 가입자 수가 16억 5천만 명인데 이 16억 5천만 명 중에서 12억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가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탄센트의 위챗 그리고 아리바바의 이제 그 알리페이 네. 또 이제 전자상거래. 그래서 중국 전체 인구의 거의 뭐 7, 80%가 그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알리바바와 탄센트의 플랫폼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경제적으로 시가총액으로 제일 큰 회사가 탄센트고 2등이 알리바바고 3등이 이제 바이주 회사인 마오타이라고 네. 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GDP에서 D를 데이터 프로덕션으로 보면 지금 중국 최고의 회사가 바로 이 두 개 회사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공유잖아요. 네.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국가가 가지고서 공공의 목적을 이용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알리바바와 탄센트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대의 사업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뭐 지금 제가 쓴 이 알리페이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네. 제가 어디를 좋아하는지 어디 가서 뭐를 사는지 이걸 보고 계속적으로 푸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한 사업의 확장이 무한대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재를 한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알리바바부터 반독점법을 만든 이유가 국가가 가져서 활용해야 될 그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아무 제한 없이 가지고서 무한대로 사업 확장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중국 정부가 이게 지금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을 제재해야 된다고 보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국가가 가진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간 기업이 가진 것 이거 이제는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럼 왜 이제 이게 가능했냐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개인 정보를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게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중국에 애초부터 없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법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용카드의 누출이나 이런 정보가 많이 누출이 돼서 사고가 터졌지만 중국은 신용사회가 아니고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규제 샌드박스의 틀 안에서 얘들이 나라 전체를 뒤엎을 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졌는데 눈 뜨고 봤더니만 이것이 나라의 권력에 데이터 권력에 버금가는 정도로 왔기 때문에 이거 손 봐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알리바바를 그 제재를 하는데 탄센트는 홍콩에서 주가가 잘 올라가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쫙다 빵샤오라고 그러는데 큰 놈만 잡고 작은 놈은 풀어준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긴다는 거죠. 그래서 1등하는 알리바바를 손을 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알리바바만 이제 제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투자 문제는